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실 때가 있으시죠? 세수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굴이 퉁퉁 붓고 눈두덩이가 무겁고 뭔가 피부가 늘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볼을 쓸어 올려보기도 하고 찬물로 세수도 해보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하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늙어 보이지?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7명 이상이 아침 얼굴 붓기와 피부 처짐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얼굴 부기와 처짐,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얼굴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 세게 눌러서 뚫어야 한다고요. 아니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체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봐온 결과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얼굴 부기와 처짐이 왜 단순한 노화가 아닌지, 어떤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림프 마사지의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올해 발표된 최신 연구 결과들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셋째, 얼굴이 왜 아래로 처지는지 그 숨겨진 근육의 비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내용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부기와 처짐이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침마다 얼굴 부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영상 공유 버튼 눌러서 한 분만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 그분의 아침을 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것.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고무풍선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한 번 불었다 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빵빵하게 불었다가 저녁에 쪼그라들었다가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무가 늘어나서 탄력을 잃고 주름주름해지죠. 여러분 얼굴 피부도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부으면서 피부가 팽창했다가 낮 동안 따지면서 수축하는 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피부 속 탄력 섬유들이 끊어집니다. 한번 끊어진 탄력 섬유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점점 더 아래로 처지는 겁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턱선이 무너지고 목과 얼굴 경계가 흐릿해지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얼굴 붓기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 중에 얼굴 붓기 때문에 오셨다가 뜻밖의 질병을 발견하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콩팥 문제입니다. 우리 콩팥은 몸속 노폐물과 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과 얼굴이 심하게 붓는데 낮 동안 조금씩 가라앉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 얼굴 붓기와 함께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소변 거품이 많이 나거나 다리도 함께 붓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 문제입니다. 목 앞쪽에 있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몸 전체가 느려지고 얼굴에 특이한 부종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부기와 다른 점은 손가락으로 꾹 눌러도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단단한 반죽처럼 느껴집니다. 얼굴 부기와 함께 추위를 많이 타고
쉽게 피곤하고 변비가 심해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어도 얼굴이 부을 수 있으니 붓기가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부기를 빼려고 잘못된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림프 마사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들 보셨을 겁니다. 얼굴을 손가락 마디로 세게 누르고 꾹꾹 눌러서 시원하게 풀어야 한다고 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림프관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얇고 약합니다. 피부 바로 밑, 겨우 2mm 깊이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아주 얇은 관입니다. 세게 누르면 이 관이 눌려서 망가집니다. 한번 망가진 림프관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림프 흐름이 더 막혀서 부기가 심해지고 얼굴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빨갛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유명한 마사지 선생님한테 3개월 동안 열심히 얼굴 마사지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얼굴이 더 붓고 피부가 울긋불긋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죠. 보니까 볼 쪽 피부에 작은 실핏줄들이 터져서 붉은 반점이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눌러서 림프관뿐 아니라 가느다란 핏줄까지 다친 겁니다. 치료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얼굴 부기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피부 탄력이 무너지고 때로는 심각한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마사지로 림프관을 망가뜨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림프가 뭐길래 얼굴이 왜 아래로 처지는 걸까? 다음 순서에서 그 비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설명 중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물음표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굴이 왜 붓고 왜 처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하수도 이야기고 또 하나는 줄다리기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수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안 내려가고 역류하죠. 냄새도 나고 물이 고여서 지저분해집니다. 우리 얼굴에도 똑같은 하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는 우리 몸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작은 관들입니다. 이 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와 조직 사이에 고여 있는 더러운 물과 쓰레기를 모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피가 온몸에 영양분을 배달하고 나면 그 찌꺼기와 노폐물은 림프가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굴의 림프들이 모두 어디로 모일까요? 바로 목입니다. 귀 뒤쪽, 턱 밑, 이런 곳에 작은 콩알만한 덩어리들이 있죠. 그게 림프절입니다. 얼굴에서 내려온 더러운 림프가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최종적으로는 목 옆쪽, 여러분이 맥박 짚을 때 손대는 그 근육 주변으로 쭉 내려갑니다. 거기가 바로 최종 하수 처리장입니다. 올해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나이가 뒤가 들수록 이 림프 흐름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당연히 노폐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얼굴에 고이겠죠. 그게 부기입니다.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뾰루지도 잘 생기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올해 8월 미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머리와 목의 림프 흐름이 좋아지면 뇌 기능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뇌에 쌓인 나쁜 물질들도 림프를 타고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림프는 단순히 얼굴 부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건강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수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줄다리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쪽 팀이 세게 당기면 줄이 그쪽으로 쭉 끌려갑니다. 우리 얼굴도 똑같습니다. 얼굴에는 수십 개의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얼굴을 위로 올리는 근육들입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볼을 위로 끌어올리고
눈썹을 치켜트는 근육들이죠. 반대쪽은 얼굴을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입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꼬리를 내리고 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들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두 팀의 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팽팽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은 점점 더 세지고 단단해지는데 위로 올리는 근육들은 점점 약해지고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살면서 어떤 표정을 더 많이 짓습니까? 웃는 얼굴보다 찡그린 얼굴, 걱정하는 얼굴, 무표정한 얼굴을 더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로 당기는 근육들은 매일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강해지죠. 반면 위로 올리는 근육들은 거의 안 쓰니까 약해집니다. 올해 발표된 얼굴 근육 연구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입 주변 근육이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입술이 뒤로 밀리고 얇아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나이에 따라 어떤 근육은 힘이 빠지에 따라 어떤 근육은 힘이 빠지고 어떤 근육은 오히려 더 긴장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결국 줄다리기에서 아래로 당기는 힘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방향으로 얼굴이 처집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턱선이 무너지고 목과 얼굴 경계가 흐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숨겨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턱 관절입니다. 턱을 자주 개거나 한쪽으로만 씹거나 자면서 이를 가는 습관이 있으면 턱 관절이 틀어집니다. 턱이 틀어지면 거기 붙어 있는 목 근육들도 한쪽만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림프 흐름을 막습니다. 둘째, 얼굴 비대칭입니다. 웃을 때 입꼬리 높이가 다르거나 눈썹 높이가 다르다면 얼굴 골격 자체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뼈가 틀어지면 근육도 비뚤어지고 림프관도 눌리게 됩니다. 셋째,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으로만 얕게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펌프질을 못합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배로 깊이 숨을 쉴 때 배 안쪽 큰 근육이 움직여야 림프가 흐릅니다. 얕게 숨 쉬면 림프가 안 움직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얼굴이 붓고 처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목 쪽 림프와 수도가 막혀서 노폐물이 역류하는 것. 둘, 얼굴 근육 줄다리기에서 아래로 당기는 팀이 이기는 것. 여기에 턱 관절, 얼굴 비대칭, 얕은 호흡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순서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1단계, 올바른 림프 마사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게 누르면 안 된다고 했죠. 림프관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얇은 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만 살짝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2개나 3개를 모아서 크림이나 오일을 살짝 바른 다음에 시작합니다. 힘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깃털로 쓸어내리듯이 아주 부드럽게 피부 표면만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노폐물을 어디로 보낼 건가? 목 쪽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야죠. 그러니까 얼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최종적으로는 목 쪽으로 쓸어내립니다.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마부터 시작합니다. 이마 중앙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쓸어내립니다. 5번 정도. 그 다음 눈 주위입니다. 눈 밑을 눈꼬리 쪽으로 살짝 밀어주고 눈썹 위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볼은 코 옆에서 귀 쪽으로 쓸어냅니다. 턱은 턱 끝에서 귀 밑으로 쓸어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귀 뒤에서 목 옆쪽을 따라서 쭉 쇄골 쪽으로 쓸어내립니다. 이게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여기를 시원하게 열어줘야 위에서 내려온 림프가 쭉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크림 바를 때 2~3분만 투자하세요. 절대 아프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2단계, 근육 균형 잡기입니다. 아까 줄다리기 얘기했죠?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너무 세고 위로 올리는 근육은 약하다고요. 그럼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너무 센 근육은 풀어주고 약한 근육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센 근육 풀어주는 법입니다. 미간, 여기 찌푸릴 때 힘들어가는 곳 있죠? 여기를 엄지와 검지로 살살 잡아서 꼬집듯이 풀어줍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요. 10초 정도 꾹 누르고 놔주고 또 누르고 놔주고 5번 반복합니다. 입꼬리 양쪽. 여기도 나이 들면서 아래로 처지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손가락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줍니다. 한 10초씩 5번. 이제 약한 근육 강화하는 법입니다. 거울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 하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마치 호랑이가 위협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볼을 위로 올리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 자세로 5초 버티고 쉬고 다시 5초 버티고 10번 반복하세요. 또 하나, 입꼬리만 쭉 올려서 활짝 웃는 표정을 지어보세요. 입은 다물고 입꼬리만 귀 쪽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5초씩 10번.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겁니다.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3단계. 병원 시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집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 병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사 치료입니다. 근육을 일시적으로 쉬게 만들어서 주름을 없애거나 턱선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가고 안전하지만 반드시 경험 많은 의사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레이저나 초음파 치료입니다. 피부 깊은 곳에 열을 가해서 콜라겐을 새로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후 1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고 보통 1년 정도 지속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술들은 여러분이 1단계, 2단계를 꾸준히 하시면서 추가로 받는 겁니다. 시술만 받고 관리를 안 하시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3가지를 실천하세요. 첫째, 아침마다 3분 림프 마사지, 깃털처럼 가볍게. 둘째, 거울 보고 얼굴 근육 운동,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셋째, 필요하면 병원 시술 도움 받되 원리를 이해하고 받으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석 달 뒤에는 거울 보시면서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림프 마사지 해보신 분 계시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얼굴 부기와 처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림프 하수도가 막히고 근육 기능이 무너진 겁니다. 둘째, 림프 마사지는 절대 세게 누르면 안 되고 깃털처럼 가볍게 목 쪽으로 쓸어내려야 합니다. 셋째, 아래로 당기는 근육은 풀어주고 위로 올리는 근육은 강화하는 운동을 매일 해야 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3분만 투자해 보세요. 얼굴에 크림 바르실 때 림프 마사지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귀 뒤에서 목 옆으로 쓸어내리는 것 기억하시죠? 그것 딱 5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거울 보세요. 어제보다 덜 붓고 피부가 좀 더 밝아 보이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께 용기를 줄 겁니다. 나이 드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셨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림프를 풀어주고 근육을 균형 있게 만들면 얼굴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석 달만 해보세요. 석 달 뒤에 오늘 찍은 사진이랑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림프는 깃털처럼 가볍게, 목적으로, 센 근육은 풀어주고, 약한 근육은 강화하기. 매일 3분, 석 달만 해보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결심하신 분 계시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뇌경색이라는 말을 꺼낼 때 환자분들 표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십니다. 뇌졸중, 뇌경색. 이 단어들은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이 몇 명일까요? 11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300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쓰러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뇌출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는 영양 상태도 안 좋았고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식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서구화된 식습관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90%까지 예방이 가능합니다.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무서운 병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증상들, 이게 진짜 뇌경색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뇌경색을 90% 예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골든타임을 지키는 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뇌경색에 대한 두려움을 지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킬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뇌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무게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2%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뇌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써버립니다. 50배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공장으로 치면 24시간 불가동하는 에너지 집약형 공장이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산소와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다른 세포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이나 근육세포는 산소가 좀 부족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비상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뇌세포는 그게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딱 4분에서 6분만 끊겨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되돌릴 수 없는 죽음입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뇌세포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된다는 겁니다. 이게 뇌경색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럼 혈관은 어떻게 막히는 걸까요? 크게 2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동맥경화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수도관 생각해 보세요. 수도관을 오래 쓰면 안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처음엔 얇게 쌓이다가 점점 두꺼워집니다. 4차선 도로가 3차선이 되고 2차선이 되고 결국엔 1차선도 안 남습니다.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임계점을 넘으면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 순간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뚝 끊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혈전입니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피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떡이 어디서 생기느냐? 주로 심장에서 생깁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면서 심방 안에 피가 고이고 그 피가 굳어서 피떡이 됩니다. 이 피떡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뇌혈관 어딘가에 걸려서 막아버립니다. 동맥경화로 막히는 것하고 혈전으로 막히는 것, 뭐가 더 무섭냐고요? 혈전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동맥경화는 서서히 진행되니까 주변 혈관들이 우회로를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전은 갑자기 날아와서 막아버리니까 뇌가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 범위가 훨씬 넓고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남성분이셨는데 평소에 건강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심방세동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증상이 없으셨거든요. 심장에서 생긴 피떡이 뇌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십니다. 이게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분은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나 높습니다. 5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들한테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지러워서 왔다. 손발이 저려서 왔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뇌경색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구별법만 확실히 알아가셔도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럽다고 다 뇌경색이 아닙니다. 가짜 신호가 있습니다. 이석증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이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 세상이 빙빙 돌아갑니다. 회전목마 탄 것처럼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고 구토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틀거리긴 해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벽을 잡고라도 화장실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뇌경색으로 오는 어지럼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보다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 한쪽으로 쏠립니다.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증상이 같이 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물건이 2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럴 때는 절대 집에서 쉬면 안 됩니다.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손발 저림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십니다. 많은 분들이 척추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습니다.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걸으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쉬어야 합니다.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뇌경색으로 오는 저림은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얼굴까지 함께 저린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척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IA라고 합니다. 일과성 뇌어혈 발작입니다. 이게 뭐냐면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괜찮아집니다. 발음이 어눌해졌다가 1시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다행이다. 괜찮아졌네. 그냥 일시적으로 그랬나 보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겁니다. 뇌경색 예고편입니다.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TIA를 경험하신 분 5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에 진짜 뇌경색이 옵니다. 그것도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옵니다. 이틀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즉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AST 법칙입니다. 이건 꼭 외우고 가셔야 합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처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A는 arm, 팔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려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내려가거나 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 이런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꼬이면 위험합니다.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증상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궁금해요라고 적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죠?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식탁을 바꾸는 겁니다. 기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기름이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혈관을 지켜주고 나쁜 기름은 혈관을 막습니다. 좋은 기름 첫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그것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쓰셔야 합니다. 이 안에 오메가9이라는 성분과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 염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유 때문입니다. 프레디메드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유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저지방 식단을 먹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30%나 낮았습니다.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정확히는 알파리놀렌산이 들어 있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들기름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패가 엄청 빠릅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개봉하면 한 달 안에 다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나물 무칠 때나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나쁜 기름은 뭘까요? 최악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입니다. 과자, 빵, 튀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라벨에 경화유, 부분 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건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오메가6가 과다한 기름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이 기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지면 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현대인은 오메가6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뮤입니다. 라면, 과자, 가공식품에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높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식용유만 바꿔도 80% 예방된다. 이건 명백한 과장입니다. 기름 바꾸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80%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90% 예방을 위한 여러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제 기름 말고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고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들어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즉석밥, 냉동식품. 편하긴 하지만 나트륨 폭탄입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상합니다. 셋째, 과도한 염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짜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죠? 김치도 짜게 담그시고 찌개도 간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통곡물 빵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 드시고 계란 1개, 토마토 1개 드십시오. 점심에는 현미밥에 등푸른 생선구이, 나물 반찬 드시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두부 샐러드에 들기름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은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공된 음식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 드시면 됩니다. 통곡물, 채소, 생선, 좋은 기름.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실천하실 분 계십니까?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동기가 됩니다. 자, 식탁을 바꾸셨으면 이제 2번째 실천법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숨어있는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검사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이 뭐냐? 목에 있는 혈관인데 뇌로 가는 혈액의 80%가 이 혈관을 통해 갑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목을 만져보세요. 턱 아래쪽 목 양옆에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바로 경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바로 뇌경색입니다. 초음파로 이 혈관을 보면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혈관벽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프지도 않고 방사선 노출도 없고 안전합니다. 50대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뇌 MRI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뇌혈관 자체를 촬영해서 어디가 좁아졌는지,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동맥류는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거나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이 검사까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홀터 검사입니다. 24시간 심전도를 붙이고 다니면서 심장 리듬을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아까 파트 2에서 심방세동 이야기했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면서 피떡을 만드는 무서운 부정맥. 문제는 증상 없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평소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이 불규칙하다 싶으면 꼭 받아보세요. 손목에서 맥박을 재봤는데 리듬이 들쑥날쑥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홀터 검사로 심방세동을 발견하면 한근고제라는 약을 먹어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이제 3번째 실천법입니다. 위험 요인을 관리하십시오. 첫째,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상처가 납니다. 마치 수도 압력이 너무 세면 수도관이 손상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다가 결국 혈관을 막습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 장만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5분 정도 편하게 앉아 계신 다음에 재세요. 수축기 혈압이 140 넘거나 이왕이 혈압이 90 넘으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꼭 드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는 게 원칙입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설탕물처럼 점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면 피떡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혈당 관리 안 하면 뇌경색 위험이 2배에서 3배로 올라갑니다. 공복 혈당 126 넘으면 당뇨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넘어도 당뇨입니다. 정기적으로 혈당 체크하시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3개월마다 받으세요. 셋째,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다가 숨이 자꾸 멈추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혈압을 확 올립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서라도 산소를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밤새 반복되면 혈관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밤에 코를 심하게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한참 있다가 컥 하고 숨을 몰아쉬고
다시 코 고는 패턴이 반복되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아프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수면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되면 CPAP이라는 양압기를 착용하고 자야 합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적응하면 괜찮습니다. 이것만 잘 써도 뇌경색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보다 중요한 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입니다. 이게 130 넘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7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내려가고 동맥경화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90%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루 300명이 쓰러지는 무서운 병이지만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좋은 기름으로 바꾸고 위험 요인을 미리 찾으면 10명 중 9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페이스트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건 더 큰 뇌경색의 경고입니다. 셋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찾으십시오.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홀터 검사로 숨어있는 심방세동을 찾아내면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미리 관리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뇌경색은 한순간에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식용유를 올리브유로 바꾸는 것, 동네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한번 받아보는 것, 혈압약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분들과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많은 분들이 씻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저녁에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오면 또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역시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샤워만큼 매일 반복하는 습관도 드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20년 넘게 응급실과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봐왔는데요. 욕실에서 쓰러지셔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추락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1,802명입니다. 하루에 5명꼴이에요. 그리고 이런 낙상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욕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피로를 풀려고 들어가는 욕실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욕실에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일 하는 샤워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샤워하는 그 10분, 15분 동안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혈액순환 스위치만 제대로 자극해주면 하루 종일 막혀있던 혈관이 뻥 뚫리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왜 욕실이 이렇게 위험한 장소가 됐는지 정확한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둘째, 샤워하면서 반드시 자극해야 할 5가지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왜 그곳들이 혈액순환의 핵심 스위치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이 5곳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구체적인 샤워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혈액 순환 문제라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병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정보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기억하시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 지금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먼저 왜 욕실이 이렇게 위험한 장소가 됐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그 숫자들, 이제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1,802명입니다. 하루 평균 5명이라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디서 넘어지셨느냐는 겁니다. 산에 등산 갔다가? 아닙니다. 길 가다가? 그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노인 낙상 사고의 48.7%, 거의 절반이 바로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침대하고 욕실, 이 두 곳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욕실은 3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몰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죠. 둘째는 좁은 공간에 딱딱한 벽과 변기, 욕조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넘어지면 어디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바로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있을 때 겪었던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중반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마치시고 소주 한두 잔 드셨대요. 그리고 바로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물을 뜨겁게 틀어놓고 샤워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우시더래요. 그 순간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욕조 모서리에 부딪히셨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소리를 듣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큰 문제는 없으셨는데요. 만약 혼자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현상을 의학 용어로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추운 거실에서 따뜻한 욕실로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또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거나 반대로 뇌혈관에 압력이 과도하게 걸려서 터질 수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입니다. 심장에도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심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가지 절대 금물 상황입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도 혈액이 쏠리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둘째, 술 드신 후에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여기에 뜨거운 물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폭락할 수 있어요. 셋째, 물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정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욕실에서 쓰러지셔서 골절상을 입으시거나 머리를 다치시거나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시는 분들을요.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셨으면, 조금만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실은 위험한 공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고 계시면 오히려 가장 훌륭한 건강관리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욕실에서 위험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 계신가요? 만약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에 경험, 다행히 없으시면 댓글에 조심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르신들께서 남겨주시는 이 간단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더 조심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샤워하면서 꼭 자극해야 할 5가지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그냥 아무 곳이나 찍은 게 아니에요. 해부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들입니다.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죠? 왜 그럴까요? 손바닥에는 수많은 말초 신경 말단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심장 박동, 혈압, 소화, 혈관 수축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깨어나면서 전신의 혈관 톤이 조절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합곡혈 같은 경혈도 손에 있죠. 그래서 박수를 치거나 손을 비비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치입니다. 명치 부근에는 복강신경총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다발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태양신경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태양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여기가 마치 태양처럼 사방으로 신경을 뻗어내는 중심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뇌와 장을 연결하는 뇌장축의 핵심 부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죠? 시험 보기 전에 배 아프죠? 그게 바로 뇌의 신호가 이 복강신경총을 통해서 장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복식호흡이 왜 좋다고 하는지 아시죠? 바로 이 명치 부근의 횡격막을 움직여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목한 곳 말이죠. 여기는 왜 중요할까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혈을 위로 펌프질해서 올려 보냅니다. 그런데 오금은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이 시작되는 상부 지점입니다. 동시에 주요 혈관과 신경, 그리고 림프절이 지나가는 관문이에요. 특히 스라림프절이라고 해서 하체의 림프액을 걸러내는 중요한 림프절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림프 부종 환자를 치료할 때 이 오금 부위를 자극해서 림프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수기림프 배출법을 씁니다. 그만큼 중요한 순환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하체와 골반의 면역을 담당하는 주요 림프절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관문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제일 먼저 여기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굵은 대퇴동맥과 대퇴정맥이 피부 바로 밑을 지나갑니다. 여기 순환이 막히면 하체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반대로 하체에서 올라오는 정맥혈도 정체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거나 차가워지는 겁니다. 사타구니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혈관과 림프의 핵심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뒷목 부분 말이죠. 여기에는 후경부 근육이라고 해서 목을 지탱하는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추 사이를 통과하는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이 있는데요. 이 혈관은 뇌로 올라가는 주요 혈관 중 하나입니다. 목 근육이 뭉치면 이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뭉쳤을 때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운 겁니다. 의학 용어로 경추성 현기증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손바닥은 자율신경계의 스위치입니다. 명치는 뇌와 장을 연결하는 중개소입니다. 오금은 하체 순환의 펌프 시작점입니다. 사타구니는 상하체를 연결하는 혈관과 림프의 관문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입니다. 이 다섯 곳만 제대로 자극해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한꺼번에 개선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극할 것인지, 안전하게 샤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부위 중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곳이나 다른 궁금한 신체 부위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혈액순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샤워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해요. 37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손등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딱 좋습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하셨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리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술 드셨으면 그날은 아예 샤워를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부위를 자극하는 순서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30초 정도 쏘이세요. 그 다음에 양손을 마주대고 비벼줍니다. 마치 추운 날 손 녹이듯이 비비는 거예요. 20번 정도 문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화끈화끈 뜨거워지죠. 이게 혈액이 몰리는 신호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깍지 끼듯이 비벼주시고요. 손등도 반대쪽 손바닥으로 문질러 주세요. 양손 합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명치입니다. 명치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가슴 한가운데 갈비뼈가 만나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샤워기 물줄기를 부드럽게 대고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살짝 눌러주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명치가 따뜻해지면서 배 전체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세 번째,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 말이죠. 한쪽 다리씩 할 겁니다. 오른쪽 다리를 약간 굽혀서 오금이 잘 보이게 하시고요. 샤워기를 오금에 30초 정도 대주세요. 물줄기를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맞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으로 오금을 감싸쥐고 위아래로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15번 정도 주무르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다 하는데 2분이면 됩니다. 네 번째, 사타구니입니다. 여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샤워기를 사타구니 안쪽, 허벅지와 몸통이 만나는 부분에 대주세요. 양쪽 다 30초씩 물을 쏘여줍니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사타구니에서 허벅지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쓸어주세요. 림프액을 아래로 밀어내는 겁니다. 한쪽에 10번씩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쓸어내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5번째, 목덜미입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이세요. 그러면 뒷목이 쭉 펴지죠. 여기에 샤워기를 1분 정도 대줍니다.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손으로 반대쪽 목덜미를 잡고 주물러 주세요. 목 옆쪽에서 어깨로 내려가면서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한쪽에 10번씩 양쪽 다 해주시면 됩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분들은 이것만 해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5군데를 다 자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충 5분에서 7분 정도입니다. 15분이면 충분하죠. 하루 15분 투자해서 온몸 혈액순환을 확 개선할 수 있다면 이보다 효율적인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샤워 끝나고 나올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서지 마세요. 특히 앉아서 샤워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욕실 바닥에 앉아서 30초 정도 쉬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어지러우시면 벽을 꼭 잡으시고요. 나오실 때는 물기를 대충이라도 닦고 나오셔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욕실 문을 잠그지 마세요. 만약에 안에서 쓰러지시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샤워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욕실 안에 가져가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저녁 샤워할 때 한번 해보세요. 5군데 다 하기 힘드시면 한두 군데만이라도 좋습니다. 손바닥하고 명치만 해보셔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이 어떤지 느껴보시고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오늘 바로 실천해보실 분은 댓글에 숫자 1만 적어주세요.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은 숫자 0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다른 분들께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딱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욕실은 위험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최고의 건강 공간입니다. 둘째,
손바닥, 명치,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이 5곳만 매일 샤워하면서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확 개선됩니다. 셋째, 물 온도는 37도에서 39도, 식사 후 1시간 기다리기, 술 드신 날은 미루기 이 3가지만 꼭 지키세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라고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병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구분 못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리가 붓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라앉아 있다. 이건 대부분 정맥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부기가 안 빠지고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함몰성 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병원 가보셔야 해요. 손발 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순환이 아니라 신경 손상입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 안 되면 말초신경이 망가집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방치하면 나중에 발가락 썩어 들어갑니다. 손발이 계속 저리시면 혈액순환제 드시지 마시고 신경전도 검사부터 받으세요. 신경이 눌렸는지 신경 자체가 손상됐는지 정확히 감별해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해서 어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귀 문제입니다. 이석증이라고 귀 안쪽에 있는 평형기관에 돌가루 같은 게 떨어져 나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만 핑 도신다. 이건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신경계 문제예요. 이것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아픈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다리가 무겁고 뭉친다. 이 정도는 근육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가 앉아서 쉬면 멎는다. 이게 반복된다. 이건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히는 병이에요.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방치하면 다리를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팔 혈압 지수 검사, ABI 검사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검사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꼭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2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는 경동맥 협착입니다. 목덜미 마사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뇌로 가는 큰 혈관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경동맥에 기름때처럼 죽상반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50세 넘으셨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시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 꼭 받으세요. 뇌졸중 위험을 70%에서 80%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둘째는 부정맥입니다. 어지럽거나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 이럴 때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제대로 안 뛰면 뇌로 피가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심전도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샤워할 때 몸 좀 문지르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에는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병이 숨어 있을 때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손발 저리고 다리 붓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 가볍게 보지 마세요. 혈액순환 문제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진단받고 큰 병 아니다 확인되면 그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샤워 방법 실천하시면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환자분들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병은 무시무시한 증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보셨다는 건 건강에 진심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 올릴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위가 어디였나요? 손바닥이면 손, 명치면 배, 오금이면 다리 이렇게 한 단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개나 되세요?
비타민C 한 알, 칼슘 한 알, 오메가3 한 알, 은행잎 추출물 한 알, 그리고 종합 비타민까지. 손바닥 가득 놓고 한꺼번에 꿀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만나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강 챙기시려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평균 3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매일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이 때로는 우리 몸에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온다는 거 아시죠? 영양제도 똑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는 농축된 성분이거든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훌쩍 넘어서는 고농도 성분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영양제를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그 영양제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간이 망가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들을 봤습니다. 이건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흔하게 드시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같은 고용량 항산화제. 이거 암 예방에 좋다고들 많이 드시죠? 두 번째, 칼슘 보충제. 뼈 건강 위해서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 치매 예방,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광고하잖아요?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 요즘 근육 만들려고 드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 이건 뭐 거의 국민 영양제죠? 이 5가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나 가벼운 부작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암 발생률 증가, 간 손상, 신부전. 이런 치명적인 결과들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영양제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려는 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꼭 받으세요. 검사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UAC, RUACR 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와도 이 소변 검사를 하면 아주 초기 신장 손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백뇨가 보이면 고용량 단백질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치명타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검사, 즉 CAC 스코어를 받으세요. CT. 촬영으로 내 심장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수로 나옵니다. 0점이면 깨끗한 거고 100점 넘어가면 위험 신호, 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고위 험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칼슘제를 몇 년째 드시고 계시다면 이 검사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과 영양제의 위험한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약들입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동시에 칼슘은 배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약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면 칼슘이 몸에 과하게 쌓입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약 봉지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계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제는 끊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연구 결과와 통계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용량 항산화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이거 암 예방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피우셨던 분들, 폐 건강 걱정돼서 베타카로틴 드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핀란드에서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ATBC 연구라고 하는데요. 흡연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인 그룹과 안 먹인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베타카로틴을 먹은 그룹에서 폐암 발생률이 18%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암이 더 생긴 거죠. 비타민 E는 어떨까요? 2005년에 발표된 호프 연구를 보시면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고용량 비타민 E를 먹였더니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심부전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심장 건강 지키려고 드셨는데 심부전이 올 수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 위해서 칼슘은 필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칼슘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충제로 먹는 고용량 칼슘입니다. 2008년 뉴질랜드에서 나온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칼슘 보충제를 비타민 D 없이 단독으로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 위험이 27%에서 31%까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 한 분은 골다공증 예방한답시고 칼슘제를 하루 3번 꼬박꼬박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관상동맥 조영수를 찍어보니 혈관이 석회화로 꽉 막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좋아진다, 치매 예방된다, 혈액순환 좋아진다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그런데 2008년에 발표된 잼 연구를 보시면 3,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나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출혈 위험입니다. 은행잎은 피를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이 은행잎까지 같이 드시면 뇌출혈이나 위장관 출혈 같은 치명적인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은행잎 추출물 드시다가 칫솔질만 했는데도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요즘 근육 만들려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미국의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에서 시판되는 단백질 파우더 제품들을 검사했더니 특히 식물성 단백질 제품에서 납, 카드뮴, 비소 같은 중금속이 안전 기준치를 넘어서 검출됐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우리 몸에 쌓이면 신장을 망가뜨리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고용량 단백질을 계속 드시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신장내과에 투석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단백질 파우더 과다 복용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 비타민입니다. 이건 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다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종합 비타민의 가장 큰 문제는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의 축적입니다. 비타민 A는 물에 녹지 않고 지방에 녹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쌓입니다. 계속 쌓이면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기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 손상까지 옵니다. 또 하나, 철분 문제입니다. 유전성 혈색소증이라는 체질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철분을 과다하게 흡수하는 체질인데 자기도 모르고 철분이 든 종합 비타민을 매일 드시면 과잉 철분이 간,
심장, 췌장에 쌓여서 간경변, 심부전,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30년 동안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을 드셨는데 알고 보니 유전성 혈색 소증이셨고 결국 간경변으로 이식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5가지 영양제들은 각각 따로따로도 위험한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면 위험이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이 아닙니다. 전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들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여러분의 심장을, 뇌를, 간을,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좋다던 영양제가 독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몸에 좋다던 것들이 독이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부터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먼저 칼슘 보충제부터 볼까요? 칼슘은 분명히 뼈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먹는 칼슘과 알약으로 먹는 칼슘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우유 한 잔 마시면 칼슘이 몇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칼슘 보충제는 어떻습니까? 한 알에 500mg, 1000mg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볼러스 이펙트, 그러니까 일시적 과부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갑자기 쏟아진 칼슘은 뼈가 흡수할 수 있는 속도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럼 남은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관상동맥 석회화입니다. 여러분, 석회가 뭔지 아시죠?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우리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막히고 심장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 파우더는 왜 신장을 망가뜨릴까요? 우리 신장은 피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노폐물들을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신장에는 엄청난 일입니다. 의학 용어로 과역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과로하는 겁니다. 원래 하루에 100리터 걸으면 되는데 200리터를 거르게 만드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신장이 이미 살짝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고용량 단백질까지 들어오면 신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신장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만성 심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어떻습니까? 은행잎에는 징코톡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징코톡신이 뭘 하느냐? 우리 뇌에서 비타민 B6이 일하는 걸 방해합니다. 비타민 B6은 가바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가바가 뭐냐? 우리 뇌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과하게 흥분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죠. 그런데 징코톡신이 비타민 B6을 방해하면 가바가 제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겁니다. 그럼 뇌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발작, 그러니까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 간질이 있으신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드시면 안 됩니다. 발작 역치를 낮춰서 경련이 더 쉽게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은행잎이 피를 묽게 만드는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잎 성분이 혈소판이 뭉치는 걸 방해합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났을 때 지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출혈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이제 종합 비타민 얘기를 해볼까요? 비타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은 과하게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비타민C 같은 게 그렇죠.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는 다릅니다.
이건 소변으로 안 빠집니다. 간에 쌓입니다. 여러분 저금통 생각해 보세요. 동전을 하나씩 넣으면 계속 쌓이잖아요. 비타민 A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종합 비타민 드시면 비타민 A가 간에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비타민 A 과다증이 생기면서 간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하면 간경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성 혈색소증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철분 흡수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보통 사람은 먹은 철분의 10%만 흡수하는데 이분들은 30%, 40%를 흡수합니다. 그럼 철분이 과하게 쌓입니다. 간에도, 심장에도, 췌장에도 쌓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 녹이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짜 신호를 구별하는 법입니다. 베타카로틴을 많이 드시면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카로틴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노래지면 여러분 뭐 떠올리세요? 황달 아닙니까? 간이 나빠졌나 걱정하시죠?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의 흰자위를 보세요. 황달은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합니다. 그런데 카로틴 혈증은 흰자위는 하얗고 손바닥이나 코끝만 노랗게 됩니다. 이건 무해합니다. 베타카로틴 끊으면 금방 돌아옵니다. 또 하나, 고용량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드시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개질 수 있습니다. 이걸 나이아신 홍조라고 합니다. 이건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되는 반응이고 몇 시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나이아신 홍조는 얼굴만 빨개지고 숨은 괜찮습니다. 알레르기는 숨이 차고 목이 붓고 두드러기가 온몸에 퍼집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즉시 119 불러야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좋다던 영양제가 독이 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부터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려는 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꼭 받으세요. 검사 이름이 좀 어렵죠? 영어로는 UACR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신장 기능을 봤을 때는 정상이라고 나와도 이 소변 검사를 하면 아주 초기 신장 손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단백뇨가 보이면 고용량 단백질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에 치명타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 검사, 즉 CAC 스코어를 받으세요. CT 촬영으로 내 심장 혈관에 칼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점수로 나옵니다. 0점이면 깨끗한 거고 100점 넘어가면 위험 신호, 400점 넘으면 심장마비 고위험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칼슘제를 몇 년째 드시고 계시다면 이 검사로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으로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약과 영양제의 위험한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 티아지드계 이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약들입니다. 이 약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동시에 칼슘은 배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약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까지 드시면 칼슘이 몸에 과하게 쌓입니다. 고칼슘 혈증이 생기고 신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약 봉지권에서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 계열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칼슘제는 끊으시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출혈 연합군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고용량 제품, 마늘 추출물, 비타민 E. 이것들은 전부 피를 묽게 만듭니다. 하나만 드셔도 출혈 위험이 있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면 위험이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혈전제까지 처방받아 드신다면 뇌출혈, 위장관 출혈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당장 드시는 영양제와 약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안전한 복용 원칙을 지키세요.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꼭 필요한 것만 드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800에서 1000IU면 충분합니다.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까지 합쳐서 하루 1000에서 1200mg을 넘지 마세요. 단백질은 본인 체중일 킬로그램당 0.8에서 1g이면 됩니다. 60kg이시면 하루 50에서 60g입니다. 이건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신장병이 있으시면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것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능하면 음식으로 대체하세요. 칼슘이 필요하시면 우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드세요. 단백질은 계란, 생선, 닭가슴살, 콩으로 충분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로 드세요.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토마토에는 자연 상태의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보충제처럼 과도하게 농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은행잎이나 고용량 항산화제 같은 건 아예 끊으세요. 효과도 없고 위험만 있습니다. 차라리 매일 30분씩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현재 영양제 5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 오늘 바로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체크하세요. 이게 정말 필수인가, 의사가 처방한 건가, 아니면 그냥 좋다고 해서 사 먹는 건가. 필수 아닌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특히 중복되는 성분을 확인하세요. 종합 비타민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따로 칼슘제도 드시고 뼈 건강 제품에도 칼슘이 들어있으면 이게 중복입니다. 과다 복용입니다.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끊으세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6개월에 한 번씩만 받아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영양제부터 의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분 함량을 꼭 보세요. 하루 권장량의 몇 %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0% 넘는 제품은 피하세요. 여러분,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넘치게 먹으면 독입니다. 적게, 필요한 것만 안전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넘치면 독입니다. 고용량 항산화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것들이 과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장마비, 뇌출혈, 신부전, 간 손상. 이런 치명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검사 없는 영양제는 도박입니다. 내 몸 상태를 모르고 영양제를 드시는 건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드시기 전에는 미세알부민뇨 검사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칼슘제 드신다면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즉 CAC 검사로 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간과 신장이 괜찮은지 체크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의사와 상의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것도 끊는 것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필수입니다.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 중복 복용, 과다 복용,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선택을 하셔서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양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마법의 약도 아닙니다. 건강의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영양제는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안전하게 보충하는 겁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 오늘 당장 점검해 보세요. 목록 만들고 중복 확인하고 과다 복용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끊으세요.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 약속 잡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걸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를 따지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쌓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